이번 코너는 예리한 시선을 통해 MBC 프로그램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도마 위의 TV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안방극장의 흥미진진한 재미를 선사하는 프로그램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입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미국 테네시주 맥네어리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부임한 뷰포드 퍼서. 당시 맥네어리 카운티는 그야말로 무법지대. 범죄 조직들이 도시를 장악하며 살해당하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에 달했지만 경찰 역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I will do it my way then. 홀로 범죄와의 전쟁을 시작한 뷰포드. 이에 범죄 조직들은 뷰포드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고 범죄 조직 보스 칼 화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Are you alright? 누가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후 총을 난사한 것. 모든 건 범죄 조직 두목 칼 화이트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몇 주 후 의식을 되찾은 뷰포드. 직접 아내의 복수를 위해 나선 것인데 You think you scared me? 그의 죽음을 사주한 조직의 보스 칼 화이트 역시 허름한 모텔에서 숨을 거둔 채 발견된다. 더 나아가 칼의 조직을 밀란 맥네어리 카운티의 모든 범죄 조직까지 소탕한 뷰포드. 덕분에 도시는 평화로워졌고 1973년 뷰포드는 보안관으로 부임한 지 9년 만에 은퇴한다. 1972년 뮌헨 올림픽. 9월 5일 새벽 5시 올림픽 선수촌에 8명의 테러범이 침입.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의 조직원들로 이스라엘 선수단 숙소를 급습해 이미 2명을 살해한 뒤 나머지 9명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것이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포로 234명의 석방. 서독 경찰은 대테러 진압 작전을 시작한다. 테러범과 인질을 공항까지 이동시킨 다음 이들이 비행기에 탑승하는 순간 승무원으로 위장해 비행기에 타 있던 경찰들이 테러범을 제압하고 인질을 구하겠다는 것. 9월 5일 밤 10시 8명의 테러범과 9명의 인질은 헬리콥터를 타고 공항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What if they find out that we are the police? Whether we should continue with this mission or not. 승무원으로 위장해 테러범과 맞서야 했던 경찰들은 지레 겁먹어 도망가 버렸고 함정임을 눈치챈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빠져나와 총을 난사하면서 총격전이 시작된다. 결국 9명의 인질이 모두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집니다. 올림픽 도중 선수촌에서 발생한 희대의 인질극이 황당한 이유로 인질 구출에 실패하면서 역대 올림픽 최악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순간이었다. 왜 하필 내 딸 담임이야? 그야 너 때문에 왔으니까. 이 살인다! 당신이 여기 왜 오냐고! 아빠, 아직도 우리 아빠가 니네 엄마 죽인 거라고 의심해? 확신이지. 날 고아로 만든 살인자. 그럴 리 없어요. 제가 답을 밀렸다뇨. 진짜 아니라니까요, 쌤. 이거 봐. 우리 세아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몇 번이나 확인했다잖아. 세아가 할아버지 닮아서 거짓말을 잘하는 보지. 너 지금 말 다 했어? 학교에 다 까발려줘?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분명 꽤 큰 점이 있었는데. 신정원 선생님 되시나요? 제가 신정은인데요. 당신을 명의도용, 공문서 위조죄로 체포합니다. 뜻밖에도 다시 만난 동창생 정은은 신분 위조범이었는데 사망한 동급생 샤메인 우주의 신분을 사칭해 교사가 된 엘리자베스 로버츠. 그는 모든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2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올해로 2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간 세계 각지의 놀랍고도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하며 MBC를 대표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올해의 서프라이즈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고3이었던 청소년이 이제 애아빠가 된 저의 경우가 그렇다는 건데요. 꾸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놀라운 사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사랑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능적인 어떤 재미뿐만 아니라 저는 교양 프로그램의 성격도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전 재산을 여기에 털어놓고 그 에펠탑 꼭대기에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던 시청자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독특한 사실을 일깨워줬다라는 점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상천외한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잘 각색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이 프로그램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B급의 재현이 주는 재미가 있는 것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만의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재현이 아주 정교하면 이렇게까지 재미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러시아인이 나와도 영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You humiliated me. I finally got back at you. I'll double the taxes. Kill all of them. 우리에게 그냥 설득을 해주는 이런 어떤 유머가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한참 보다 보면은 이제 유명인의 가십 같은 것들이 어떤 실화 스토리로 나오거든요. 익스트림 서프라이즈에서 이런 유명인, 특히 연예인의 가십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가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속성상 개인의 이야기고 그 개인만이 그 사정을 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진실처럼 전하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령 1046회에 내 신장이 갖고 싶어 해서 셀레나 고메즈가 친구인 프란시아에게서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프란시아가 셀레나에게 기꺼이 신장을 내어준 것이다. 그런데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Selena? You go tell her this. Give me my kidney back.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셀레나는 술을 마시는 등 몸 관리를 소홀히 해 프란시아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프란시아의 충격적인 폭로. 셀레나에게 신장을 기증한 것이 반강제적이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너무 궁금해져서 방송 후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방송 자체에서는 이 모든 얘기들을 약간 진실처럼 전달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것이 정해진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을 하면서 이야기의 출처 같은 것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1년간 이게 스테디셀러가 될 수 있었던 건 결국 이야기의 힘이 아니겠어요. 궁금증을 야기하고 뭔가 미스테리가 있고 계속 저게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결과적으로 저건 뭘까?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계속 이 프로그램을 보게 만드는 힘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공포, 불가사의 뭐 이런 쪽의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다뤘어요. 그리고 또 약간 페이크 다큐처럼 뭐 거짓된 사안들을 좀 보여주고서 어떤 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걸 찾아내는 코너들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실제 벌어졌지만 믿기 어려운 어떤 사건들을 찾아내서 많이 얘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건 아무래도 최근에 가짜뉴스 폐해들도 굉장히 많이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도 새로운 얘기들을 잘 발굴해서 계속 내놓을 수 있다면 꾸준히 인기를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서프라이즈가 오랫동안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로 재연 배우들의 열연 그리고 성우들의 활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역할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재연 배우와 성우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요. 요새는 이제 어설픈 재연을 서프라이즈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고유 명사에서 일반적인 형용사로 바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재연이 약간 현실과 어긋남이 있는데 그 어긋남에서 오는 재미를 추구하는 게 서프라이즈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이제 뭐 익스트림 서프라이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설픈 가발을 쓰고 이제 분장을 하고 세계 각국의 실제 인물을 연기하는 외국 배우들이 나오는데요. 존 레논이라고 하지만 존 레논 닮지 않았고 톰 크루즈라고 하지만 톰 크루즈 아닌데 근데 그것을 마치 정말 진짜인 것처럼 진지하게 연기하는 그 뻔뻔한 대담함이 이 서프라이즈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배우들은 언빌리버블 스토리에서 각색을 한 이야기를 연기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일상에 가깝고 정극에 가까운 드라마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서프라이즈 개라고 주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예산이고 약간 B급으로 찍고 그래서 연출적인 요소나 대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간에 생략이
많아서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은 들지만 연기 자체로 보면 사실은 이분들은 굉장히 베테랑 연기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방영됐던 그 고민형의 비밀 같은 경우에도 김하영 씨랑 그분이 피해자로 등장을 했고 또 김민지 씨가 살인자로 이제 변신하는 모습을 싹 보여주거든요. 반전으로. 그래서 굉장히 소름 돋는 연기를 좀 보여줘서 실감나게 재현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성우 비중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유행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프로그램 시그니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목소리만 들면 다들 서프라이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성우들이 보여줬다 생각이 듭니다. 서프라이즈 하면은 공들여서 제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연기를 하고 있는 이 배우들의 어떤 그 열정만큼은 굉장히 진지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051회의 언빌리버블 스토리 최후의 라이벌을 보면서 좀 감탄했던 게 김하영 씨가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이제 정치인 연기를 하고 상대적인 라이벌로 김민진 씨가 능글맞고 좀 음흉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는데 2020년 이후에 새로 이제 합류하신 배우 중에 이제 방초록 씨가 그 사이를 좀 오가면서 글로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굉장히 냉소적인 저널리스트 연기를 또 보였단 말이죠. 이 각자 다른 연기 톤을 가진 이 세 분이 한 화면에 잡혔는데 그게 어색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배우들의 합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21년 장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이런 배우들의 어떤 공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른 장수의 비결, 코너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간 서프라이즈는 프로그램 명처럼 놀라운 이야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코너들을 기획해왔죠. 현재는 익스트림 서프라이즈,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 오메이징 차트, 그리고 언빌리버블 스토리까지 총 4개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와 오메이징 차트는 지난해 8월에 새롭게 신설된 코너인데요. 먼저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의 중요한 순간을 다루고 있는 코너,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제목이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인데 세계사의 사건을 다룬다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어떤 개인을 조망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 개인의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현재와 연결될 때 우리가 이 사건이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같은 것이 약간 그렇게 느껴졌어요. 체르노빌에 가는 어떤 다크 투어리즘이 유행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올리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으로서 현재적인 의미를 부각시킬 때 그 새로운 흥미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는 본질적으로 딜레마가 있는 코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서프라이즈가 가벼운 해외 토픽급의 이야기 약간 초점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탈피하기 위해서 조금 더 무게가 있는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상 한계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의 무게만큼 약간 심도 있게 다룰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를 다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을 다룬 회차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1970년대의 개발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던 그 한국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가 나란히 또 병치가 되면서 이 문제가 1970년대에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전해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가 가지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이 참사 규모에 비해서 그 원인이나 배경이 비교적 굉장히 명확한 사건이었죠. 동시에 아파트 수백 채를 지어야 했던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는 30세대가 거주할 5층 건물 한 동에 1,100만 원. 이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는데 하청 줄 생각이야. 하청? 공사비의 10%를 수수료로 챙긴 뒤 하청을 주겠다는 것. 결국 실제 공사비는 건물 한 채당 겨우 900여만 원에 불과했다. 건설사와 계약한 하청업자가 무면허였다는 사실. 난림공사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필수 과정인 집안공사를 생략, 철근 70개를 써야 할 기둥에 고작 5개의 철근을 썼으며 콘크리트를 만들 때도 시멘트의 양을 줄이고 불순물이 많은 하수도물을 사용하는 등 온통 기준 미달의 불량 자재로 부실 시공을 반복했다.
사고가 일어난 맥락을 나름 상세하게 잘 짚어가면서 설명한 회차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코너가 약간 시간이 짧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간명한 사건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데 복잡한 역사적 사건을 설명을 할 때 필요한 맥락이나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금은 시간을 더 할애해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조선 총독부 청사 철거 요 내용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철거 과정에서 굉장히 찬반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고 결국 철거하면서 그 터에서 발견된 일본이 조선의 맥을 끊기 위해서 박아놓은 걸로 의심되는 9,388개의 말뚝. 이거 사실은 사진 자료만 봐도 좀 약간 소름이 착 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그 말뚝이 결국은 또 지방 강화를 위해 박아놓은 거라 철거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도 그 사실도 사실 좀 안타깝게 좀 다가온 면이 있었습니다. 요 조선 총독부 그 안에서도 독립운동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조금 새로웠어요. 그래서 수동 승강기를 움직이는 일을 하던 어린 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발각이 돼서 비극을 맞이하는 부분들이 아픈 역사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요. 요즘 들어서 지금 과거사 문제가 다시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소재가 굉장히 시의적절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주 사적인 리플레이가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코너라면 오메이징 차트는 짧은 호흡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묶어서 전달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위원들이 인상 깊게 본 차트 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메이징 차트는 이제 세계의 신기한 사건을 같은 주제로 묶어서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탑티어 사기꾼, 역대급 방송사고 이런 것처럼 약간 엽기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그런 사건 위주로 흘러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건을 다루었을 때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1048회에 0.001%의 확률을 뚫고 생긴 일이 기억에 남았는데 4kg의 운석을 맞았는데 살아남았다. 한파로 동사했는데 살아났다든가 여러 번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버스까지 추락 7번이나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겁니다. 나중에는 그것을 다 이기고 로또에 당첨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세상에는 과연 기적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약간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또 실화여서 대박난 노래에서 보면은 눈물 젖은 두만강 뒤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했는데요. 1920년대 독립운동가 문창함.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두만강 근처 만춘여관에서 묵을 예정이니 당신이 그리 와주면 정말 기쁘겠소. 남편을 만나기 위해 두만강 근처 여관으로 향한 아내. 죄송합니다. 남편 문창학은 이미 일본군에게 붙잡혀 사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여관에서 하염없이 통곡했죠. 우연히 옆방에 묵고 있던 작곡가 이시우. 흘러간 그 옛날의 내 님을 싣고 떠나던 그 배는 그대로 가고. 그는 독립운동가 아내의 사연을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가요라는 것이 사회적이고 우리 현재 역사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맥락이 있었구나 이런 걸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짧은 차트에서의 하나의 스토리조차도 우리의 어떤 사회,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맥락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너는 내 양속 세계의 라이벌 차트 2회차가 굉장히 좀 흥미진진했습니다. 뻔한 라이벌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각양각색의 라이벌들을 또 이제 소개를 했더라고요. 제프 베이조스하고 일론 머스크의 우주 진출 경쟁, 이 두 사람이 약간 좀 유치하게 신경전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빌리 진 킹과 바비 릭스의 역사적인 성대결도 보여주고 I must show him and all the men in the world how great we are to change the world. 결국 3대0으로 승리하며 바비의 코를 납작하게 누른 빌리. 세계 4대 테니스 대회 역시 남녀 간 상금 차별을 없애며 빌리가 꿈꾸던 세상에 한 발짝 다가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라는 걸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좀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신디 로퍼하고 마돈나의 어떤 라이벌 구도를 분석을 할 때 둘 다 굉장히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한 아티스트들인데 이 경쟁 구도를 음악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섹슈얼한 이미지로 성공한 마돈나를 보고 신디 로퍼가 그걸 따라했다가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압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명인들의 가십을 다룰 때 약간 이 맥락이 지나치게 압축이 돼버리면은 진실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을 구하다 현실판 슈퍼히어로 이 편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요. 산모 사망의 주원인이 손을 안 씻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는 걸 알고 손을 씻게 만들어서 많은 그 산모들을 살리게 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로 핵전쟁이 벌어질 수 있었는데 그걸 막은 어떤 인물.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줘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 차트로 남았습니다. 최근 재연 프로그램부터 스토리텔링 쇼까지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여럿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서프라이즈가 현재 탄탄한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고는 있지만 21주년을 맞은 만큼 경쟁력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여러 실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만큼 실화 사건을 다룰 때 조심해야 될 점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요. 실존 인물들을 다루는데 그것에 대한 다각도의 관점이 있는데 한 가지 관점만 보여준다면 시청자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충실한 조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실화 사건은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 서프라이즈에서 다뤘던 사건이라도 최근에 어떤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서 새로운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너가 조금 많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익스트림 서프라이즈에서 2개의 이야기를 하고 또 사적인 리플레이도 있고 또 뭐 차트도 있고 또 언빌리버블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요. 다양한 소재를 짧게 언급하고 가는 것도 어떤 재미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너를 수를 조정하거나 어떤 방식을 바꿔보는 그런 어떤 시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만큼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프로그램도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작진 역시 우리가 계속 변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쌓아온 공력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스토리텔링 능력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저는 역시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토끼도 당연히 쫓아가야 되겠지만 이 서프라이즈 고정 팬들, 이 집토끼를 어떻게 또 지켜낼 것인가도 중요하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새로운 스토리를 발굴하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좀 새롭게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21년 동안 이게 방영이 됐다면 그때의 감수성과 지금의 감수성도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의 대중들은 훨씬 더 섬세하게 어떤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려고 할 거고, 그 안에서 다루는 소재라던가 아니면 뭐 약간의 뭔가 관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잘못됐다, 불편함을 훨씬 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감수성에 맞게 그런 것들도 제작하는데 조심을 하시면 뭐 충분히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화를 재구성에 재미를 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정체성을 잘 살려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고 흥미롭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의 장점을 잘 살려서 일요일 오전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쭉 함께해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성의 소리와 리얼한 비평을 가감없이 전하는 리얼 비평 탐나는 TV. 날카로운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